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는 10.2에서 강의 노트 27페이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한 부분이 Corrective Tax와 Pollution Permit라는 두 가지 제도는 모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 돈을 누구한테 납부하느냐만 다르고 결론적으로는 externality를 internalize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제도가 모두 동일한 목표 아니면 성질,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조금 이어서 피겨 4번을 이번 시간에 첫 번째로 가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겨 4에서는 A에서는 corrective tax의 supply와 demand curve를 보여주고 있고 B에서는 pollution permit의 supply와 demand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래프를 볼 때에 어떤 순서로 보면 되냐면 지금 보시면 A에 있는 디맨드 커브나 B에 있는 디맨드 커브는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거는 A와 B에서의 서플라이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서플라이가 요렇게 수평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할 때 일레스티시티를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수평으로 있다라는 것은 어, 무한하게 탄력적이다라는 거죠. 그쵸? 무한하게 탄력적이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기업이, 즉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어, 가능하다면 뭐 돈이 충분하다면 그냥 세금을 무한정으로라도 내고 환경 오염을 시켜도 된다. 즉 물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어떤 재원만 충분하면 무한정으로 세금 내면서 이제 그만큼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커렉티브 텍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무한 탄력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 지금 B에 나와 있는 pollution permit의 경우에는 이 pollution permit의 supply curve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게 헷갈리죠. 자, 보시면, 일레스티시티를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의 경우에는 무한,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거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게 뭐, 그, 되게 별거 아닌데, 지금 이러한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이게 90%, 90도로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I와 같죠, 모양이. 그래서 inelasticity 의 앞글자를 따서 I라고, 비탄력적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쭉 기울기가 변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수록 완전 탄력적으로 변하는구나 라고 그냥 어떤 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폴루션 퍼미트를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와 같은 폴루션 퍼미트는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배출할 수 있는 맥시멈 어마운트를 한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필요하면 이제 다른 기업한테, 남는 기업한테 사오기도 하고 내가 남으면 팔기도 하는 건데 어쨌든 그 해에 혹은 그 달에 아니면 그 주에 배출할 수 있는 폴루션 퍼미트는 정부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A랑 B를 서로 바꿔서 말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 탄력이랑 완전 비탄력을 혹시 제가 바꿔서 말하지 않았죠? 네. 커렉티브 텍스는 완전 탄력적인 거고,
폴루션 퍼미트는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근데 하려고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결국은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와 같은 퀄리티브 텍스트와 폴루션 퍼미트가 지금 보시면 제목에 이 피규어의 제목에 equivalence 즉 동일하다라는 것인데 뭐 때문에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그렇다면 균형 거래량 A에서든 B에서든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정해진다? 이 디맨드 커브의 움직임에 따라서 A에서 B에서 모두 다 균형 거래량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이제 A에서도 뭐 이렇게 그 디맨드 커브가 움직이게 되면서 균형 거래량이 바뀌게 되는 거고 B의 폴루션 퍼미트에서도 이와 같은 디맨드 커브가 변하게 되면서 균형량이 변하게 될 것이다. 즉 A이든 B이든 물건을 생산하면서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원하는 대로 균형량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컬렉티브 텍스든 폴루션 퍼미트든 그게 공통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했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요즘에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오히려 올해에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좋았죠, 상황이. 그리고 어떤 그 히말라야 정상이 뭐 20년인가 몇십 년 만에 정상이 뭐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였다고 할 정도로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경제 활동이 굉장히 줄었 덕분에 어떤 자연 환경에는 이점이 있었던 거죠, 올해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뭐라고 어, 돈을 내고 자연 환경을 오염시킬 권리가 있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냥 이건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떤 인간이 아니라 어떤 그냥 진짜 예의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어떤 뭐 윤리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측면에서 인간이 뭔데 돈을 내고 자연을 오염시킬 권리가 있냐라고 이제 환경 보호론자 아니면 어떤 환경과 관련한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첫 번째, 완전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거를 없애는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저번에서도 동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제 올해 코로나에서 이게 딱 본 것처럼 증명이 됐죠. 아, 인간의 경제 활동이 줄어야 환경이 나아지는구나라는 거가 이게 어쨌든 실증적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 어쩔 수 없이 우연히. 그러면 아예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죠.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조금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러한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opportunity cost라고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환경을 원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삶의 질이 낮아져야 되는 거죠. 인간의 삶의 질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머리 감을 때 샴푸도 쓰면 안 되고 세수할 때 폼클렌징도 쓰면 안 되고 뭐 과자 같은 것도 이제 다 그 봉지에 이제 포장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뭐 어쨌든 모든 인간의 생활 수준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그런 오퍼튜니티 코스트를 감당을 할 수가 있겠느냐 환경 보호를 하는 대가의 오퍼튜니티 코스트가 이렇게 큰데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지금 그 이것도 좀 이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선진국이라고 소위 부르는 그런 국가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아시아에서는 뭐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어떤 턱걸이를 한 정도라고 이제 어떤 경제나 금융에서는 그냥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지금 선진국인 국가들은 이제 개발할 거를 다 했고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이 다 되었으니 이제 거기에서 뭐 신재생 에너지나 환경 오염을 덜 시키는 쪽으로 발전을 이제 어떤 산업 구조를 바꿀 여력이 있죠. 대신 근데 지금 이제 막 개발을 하려고 하는 국가들, 디벨로핑 컨트리나 아니면은 이제 저개발 언더 디벨롭드 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저개발 상태에서 개발 상태로 도약을 하려면 그냥 선진국이 그 밟아온 전례가 있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뭔가 환경을 오염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런 저개발 국가들은 지금 개발을 당장 해야 경제 성장이 되는데 그럴 수가? 그럼 환경 오염 보호하려면은 그냥 개발하면 안 되냐? 뭐 그런 어떤 이제 국제 사회에서 왜 니네 선진국은 다 개발 니네 잘 살게 지금 돼 놓고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 그리고 디벨로핑 컨트리한테 환경 오염 시키지 말라고 하냐? 이제 그런 어떤 이것도 빈익빈 보이과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그런 어떤 갈등이 있는 거죠. 개도국하고 선진국 그룹 간에. 그래서 환경을 보호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리치 컨트리라고 교과서에서 표현을 했죠. 이제 선진국에서 아무래도 더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리고 하고 있는 것은 깨끗한 공기나 이런 깨끗한 물도 결국은 이게 어떤 우리 인간한테 있어서는 재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화는 당연히 경제학으로 가지고 오면 수요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을, 아니, 환경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만 그냥 비용 더 투입하면 환경 보호를 할 수 있어. 이제 그러면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환경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에, 환경 보호에 대한 요구가, 목소리가 굉장히 높겠죠. 이제 반대로 환경 보호 조치를 하려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 이제 그런 국가들에서는 아직 환경 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제 뭐 이제 위의 거와 연결이 되는 맥락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0단원에서 마지막 부분인 10.3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10.1과 10.2에서는 마치 지금까지 어떻게 논의를 이야기를 전개를 했냐면 파지티브든 네거티브든 이 엑스터널리티는 무조건 어떤 제3자, 즉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구나처럼 지금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시장의 작용에 의해서 엑스터널리티가 해결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10.3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의 큰 제목에 나와 있는 여기 프라이빗은 앞에 10.1과 10.2 정부로 대표가 되는 퍼블릭, 그러니까 공공이랑 어떤 대비가 되는 의미에서 여기 큰 제목에 퍼블릭 아니 프라이빗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뭔가 moral code, social sanctions, 어떤 도덕 규범 같은 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가 적발이 되면 아니면 무단 투기해서 적발이 되면 실제로 뭐 벌금 얼마 뭐 그런 법이 있죠. 이제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법 때문에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이제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는 걸 배워왔고 또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아까 인간의 도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옳다는 거를 아는 거죠. 굳이 법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꼭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엑스터널리티가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또 두 번째 점에서 볼 수 있는 게 charities, 자선단체, 뭐 기부라든지 봉사활동 이런 걸 말을 한 거죠. 어, 뉴스에 굉장히 따뜻한 이제 따뜻한 소식 그런 거로 많이 언급이 되는 게 뭐
이제 본인은 평생 힘들게 살아서 뭐 학교 앞에서, 대학교 앞에서 김밥 장사 뭐 한 20년, 30년 한 할머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 돈을 막 선뜻 이제 장학금으로 내놓으시는 경우들이 많죠. 왕왕 있습니다. 이제 이런 체리티가 작동을 하는 이유는 은연중에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교육이나 아니면 뭐 앞에서 말했던 백신, 그러니까 의료 같은 거는 파지티브 엑스터널리티가 있다라는 걸 인간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이제 그래서 어떤 정부에서 교육의 서브시디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죠. 분명히 정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인들이 어떤 이런 체리티를 통해서 파지티브 엑스터널리티를 이렇게 더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어떤 퍼블릭을 통하지 않은 사적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엑스터널리티가 해결이 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점도 그냥 이렇게 말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학 교과서들에서 또 대표적으로 엑스터널리티 하면 양봉업자와 과수원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사를 저도 안 져봤고 이제 농사를 아마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셔서 이게 저 잘 모르실 테지만 이제 우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과 농장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 사과가 그 생물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뭔가 이게 수분이 되고 뭐 수정이 되고 걔가 꽃을 피우고 그래서 뭐 결국 열매가 되고 하려면 벌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그 과수원 사장 입장에서는 벌이 필요한 거고, 근데 또 그 벌을 키우는 양봉업자 입장에서는 꿀이 필요한 거죠. 즉, 그러니까 양봉업자와 과수원은 대표적으로 파지티브 엑스터널리티를 제공하는 사례로 경제학 교과서에서 뭐 10권의 경제학 책이면 하나, 진짜 9.9권에서 다 그 사례를 언급할 정도입니다. 즉, 그러니까 만약에 양봉업자랑 그 과수원 주인은 서로 어떤 사적인 계약을 맺음으로써, 야, 어, 사과 농장 주인아, 너는 양봉업자한테 도움이 이렇게 되니까 몇 그루 이상의 사과 나무를 매년 심어라. 그리고 양봉업자는, 야, 너는 사과 로부터 사과 저기랑 또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너는 얼마만큼의 그러니까 몇 마리만큼의 벌이 항상 유지가 되도록 해라. 뭐 이렇게 서로 상호 어떤 사적인 계약을 맺음을 통해서 할 수도 이제 엑스터널리티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장 쉬운 건 이렇게 하는 거죠. 양봉업 주인이 과수원까지 하던가 아니면 반대로 과수원 주인이 양봉업까지 하면 이제 완전히 이쪽 인터레스트랑 이쪽 인터레스트가 일치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도 엑스터널리티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사적인 방법들을 통해서도 엑스터널리티가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B에서 나오는 부분은 뭔가 글쎄요 이게 그 무슨 유퀴즈 온 더 블락 같은데 퀴즈 문제의 단답형 아니면 객관식 문제로 나오긴 조금 그러니까 무슨 굉장히 낯선 이론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코즈 티오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이 코즈라는 경제학자의 이름을 딴 이론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10.3 그리고 10.3 앞에 화면에서 본 것처럼 꼭 퍼블릭한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 개인들 간의 어떤 뭐 작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엑스터널리티가 해결이 되더라라는 것을 어떤 이제 이론 어떤 수식 같은 이렇게 티오렘 딱 하고 뭐 프로포지션 딱 하고 이렇게 어떤 이론 경제 어떤 그런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이론이 이 코즈 티오렘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탄소 배출권입니다. 처음에 그냥 정부가
그냥 무작위로 기업들한테 탄소 배출권을 뭐 쉽게 그냥 나눠준다고 합시다. 이제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 탄소 배출권이 모자라는 회사가 있겠고 남는 회사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회사들끼리 서로 어떤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런 거래 작용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탄소 배출권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만큼의 값어치를 또 내려고 하고 사겠고 남는 사람은 또 그만큼의 어떤 것을 팔고 이익을 얻는 것이 되겠죠. 즉,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사적인 작용에 의해서, 물론 거기에 이제 최초에 정부가 끼었으니까 이거를 사적으로 볼 수 있냐라고 혹시 그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사적인 거에 예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되더라. 그래서 최고로 효율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이 코즈 티오렘이 되겠습니다. 코즈 티오렘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그젬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2번, 3번 상황에 있는데 여기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딕이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제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딕이라는 사람은 강아지를 키움으로써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제인이라는 사람은 이 옆집에 있는 딕이라는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 그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딕이라는 사람과 제인이라는 사람 이렇게 두 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돈으로 환산이 된다고 가정을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를 보시면 딕은 강아지를 키움으로 인해서 $500만큼의 베니핏을 얻는다 하자. 그런데 제이는 강아지 이 밤에 짖는 소리 때문에 $800만큼의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잭과 딜이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인이 딕한테 이런 딜을 넣을 수가 있는 거지. 야, 내가 너한테 $600를 줄 테니까 너 강아지 너가 키우지 말고 뭐 너 친구 집이나 다른 집에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번 상황이 가능하겠죠. 왜 가능하게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될 거냐면 딕이 강아지를 키움으로써 얻는 이익이 500인데 제인이 강아지를 안 키우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600을 주기로 그러니까 600기 500을 100만큼 초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이와 같은 협상은 타결이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어떤 개인들 간의 사적인 작용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이제 같은 상황이에요. 딕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제이는 이 강아지의 짖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 이제 그런데 이 상황은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딕은 강아지를 키움으로 인해서 $1000만큼의 효용을 얻는 사람인데 제이는 이 강아지가 밤에 짖는 소리 때문에 $800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인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딕한테 야 내가 너한테 얼마만큼을 줄 테니 너가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게 어떻겠니? 라고 보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숫자에 강하시니까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이 두 번째 지금 이 상황에서는 딕이 강아지 키움으로 인해서 $1000만큼의 베네핏을 얻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인이 $1000보다 낮은 보상안을 제시해온다면 딕은 그것을 거절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두 번째 상황에선 협상이 타결이 안 될 것인 것이 제인 입장에서는 이 강아지가 바킹하는 것의 코스트가 800이기 때문에 800보다 더 높은 보상안을 제시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협상은 타결이 되지 않을 것이고 딕은 계속 강아지 키우고 제이는 계속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2번 상황도 efficient한 아웃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강아지를 키움으로 인해서 딕이 얻는 효용이 1000인데
제인이 그 강아지 짖는 소리로 얻는 피해가 800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 계산해도 똔똔하고 나면 그냥 어떤 제인의 어떤 피해 그냥 딱 돈으로만 놓고 보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조금 이제 나중에 판단하기로 하고 이 돈으로만 수치로만 보면 되게 강아지를 키우는 게 어떤 전체 이코노믹 웰빙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 이와 같은 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제인이 제인이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냐면 야 딕한테 야 니네 강아지 너 강아지 키우지 마라라는 어떤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제인이 그런 권리를 요구하면 딕은 대해서 뭐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다면 법에서 정하지 않는 한 당연히 강아지를 이제 딕이 포기를 하려면 제인이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해줘야죠. 그런데 제인이 이런 3번과 같은 상황에서 제인이 딕한테 야, 너 강아지 키우지 마라 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와 같은 3번 상황인 건 아니지만 앞에서 우리가 텍스를 배울 때 텍스 맞죠? 텍스 배울 때 어, 일레스티시티가 어떻게 된 쪽이 텍스를 많이 부담한다. 그 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권리를 제인이 가지느냐 아니면 딕도 가질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어떤 법적 권리를 딕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권리가 뭐 더 큰지 아니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최종적인 결론이 이와 같은 개인들의 어떤 프라이빗한 어떤 협상에 의해서 나게 된다라는 것이 코즈의 티오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프라이빗한 솔루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또 이 프라이빗한 솔루션이 그러면 항상 해결책을 주느냐라고 하면 그러한 것은 아닌데 대표적으로 개인들이 협상을 하기에 거래 비용이 너무나 큰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대1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인이랑 딕처럼 이렇게 1대1로 협상을 하면 협상이 잘 될 수 있는데 어떤 요쪽에 있는 사람은 한 명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진짜 막 수백 명, 수천 명이야. 그러면 이렇게 협상을 하려면 이게 협상 시간도 비용도 에너지도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협상을 하다가 지치고 이와 같은 트랜잭션 코스트가 너무 큰 경우라면 프라이빗한 솔루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트랜잭션 코스트에는 뭐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 아니면 뭐 만약에 법정 싸움이 커진다라고 하면 이제 정말 소송 비용 그런 거까지도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협상이 안 되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기업에 무슨 파업을 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라던가 아니면 뭐 이게 적절한 비율은 아닌데 최근에 의사 쪽하고 어떤 정부 쪽에서의 협상이 잘 안 돼서 의료계에서 며칠이었나? 그 잠시 동안 파업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협상이 잘 안 되게 되면 그렇게 어떤 극단의 어떤 결과를 어, 우리는 대면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협상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프라이빗한 솔루션이 엑스터널리티를 해결하는 완벽한 수단이 될 수는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 10단원에서는
이렇게 externality라는 것, 포지티브한 측면의 externality와 네거티브한 측면의 externality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externality를 퍼블릭한 측면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0.3에서 프라이빗한 측면에서는 어떻게 개인들끼리 externality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물론 그에 대한 한계점도 같이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